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5일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소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울부짖는 군인과 포옹. 시라뉴이 기자가 텔레그라프에서 8월 22일 금요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기념식에서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AFP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북한의 영웅을 기리는 정교한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잘 짜여진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의식에서 군 장병들과 전사자 가족들을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게 주요 이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상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어, 그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김정은 동지의 어, 북한 인민들을 위한 애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게재가 됐습니다. 또한 김정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북한군을 위한 추모의벽 방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사자 가족들이 김정은을 목을 감싸고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뒤에서도 울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한복이 우리나라 지금 한복보다 좀 촌스럽게 좀 느껴지는 기분도 있죠. 여름에 좀 얇게 입는 것은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에, 자식 둘을 남겨놓고 죽은 모양이네.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런 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질 말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새로운 대공미사일 시험 감독. 김동윤 기자가 AP에서 8월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한국과 미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그의 군사 능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험이 드론과 순항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시험 발사의 위치 이런 것들은 알려진 게 없다고 하죠. 참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서 북한의 핵 야망을 포함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과 미국과의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함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8월 24일 날 제공된 것이라는데 전에도 유사한 사진이 어디 있는 모양인데 상황실인 모양인데 북한 장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 배도 나오고 말이죠. 저건 잘 먹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상위층, 상류층들은 미 공군은 태평양에서 고급 전쟁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대규모 스트레스 테스트를 방금 받았습니다. 크리스 파넬라가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8월 23일 날 토요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공군은 더 넓은 미군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태평양에서 대규모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을지 프리덤 뭐죠? 방패 프리덤 오브 실드 훈련을 했죠. 이번은 공군력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유연화 등등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미군 유연화 등이 주한미군 유연화 등이 또 같이 거론이 되고 있죠. 목표는 중국 미사일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큰 기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의 F-16인가 그게 오산 공군기지로 일부 좀 옮기고 있고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러한 진화 구현 반복은 미래의 싸움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이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한 강대국 간 분쟁에 대비하기에 초점을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과 같은 공중전, 우주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훈련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해졌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미군이 한국에 보내는 섬뜩한 경고, 대만 모델의 실체, 한미동맹 미중관계 주한미군, 타일러 볼까요라고 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유튜브 내용을 캡처를 했습니다. 70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는 이 보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듯한 질문을 던지네요. 거기다가 뜬금없이 대만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꼭 방위 조약이 아니더라도 한국에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자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또그 한국군의 역할이 북한군하고의 대립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동맹의 유연화 뭐 이런 말들을 유연화 이렇게 플렉시빌리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 반중으로 그 전략을 바꿔라 이거를 미국이 요구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표현된 내용은 우리 집 보험 이대로 괜찮은가? 통념 파괴, 대만 문제는 남의 집불 아니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 그럴듯한 부인, 동맹 OS 1.0 대 2.0, 한국에 보내는 결론 21세기 질문을 던질 때 아주 심각하게 민감하게 표현을 안 하고 미국식 그 표현을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돌려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읽힌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 모성, strategic ambiguity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미국 쪽에서 대만에는 ATI라고 그 타이완 연락사무소가 있고 워싱턴에는 테크로라고 대만의 대사관인데 사실은 무슨 연락사무소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철저한 조약상 관계인데 지금 6.25 전쟁 터지고 그게 확실히 또 맺어졌죠. 그런데 타일러가 하는 얘기는 동맹의 관계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친구가 워싱턴 DC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 정도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대나 어쨌대나 모르는데 이 정도라면은 식결이 매우 높은 친구거든요. 또 전공이 국제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로 미국 스파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도전, 전쟁의 신세계, 기존의 방식의 의문이 제기, 한국의 병원 사용 여부를 물어봤다. 대만 사태 때 대만은 DC에서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고 대만의 실리주의를 극단화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동맹관계의 가치를 높게 있을 수 있을까?
한미동맹 영원할까라는 제목으로 경고성 방송을 했는데 얼굴 표정을 재밌게 하면서 근데 귀는 무슨 무슨 동물귀처럼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자관. 어쨌든 주한미군 북한 대비서 다영역 전력으로 한반도 전략 바뀐다. 박수찬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8월 15일 날 보도한 것을 소급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태평양 훈련, 에, 공군 훈련 위주로 우주군 중심으로 했던 거, 다영역 작전부대 MDDF,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 MD-2B 5세대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수백 킬로미터 표적 정밀 타격 첨단 포병도 갖춘다. 다영역 작전부대 소속 전략 타격대대와 연동된다. 하이마스 고속 포병 로켓 시스템과 더불어 전략 중거리 화력 시스템과 장거리 극초음속 무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반도에 이런 거를 들여다 놓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한미군이 다영역 부대로 바뀐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 북부, 동부 해안과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게 된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유연성은 동시에 한국군의 유연성도 요구하는 거로 들립니다. 한국 MRO 조선기지 군산항부터 내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미군한테 군사기지를 더 내놓는 거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죠. 다영역 부대 배치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군산에 그게 들어선다면은 바로 서해안 건너서 중국을 겨냥하게 된다. 방어를 해놔야 되겠죠.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지방 정치가 아새끼들이 평택기지 밑에 평택에 그 코리아 아니 차이나타운 만들겠다고 지랄밥석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군도 저는 파병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전쟁 8월 15일 날 좀 소급해서 피터 자이안 국제 지정학자의 견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결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트럼프의 계획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손실, 경제적, 전략적, 군사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와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종말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러시아가 안 좋다는 거 푸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략을 했다. 트럼프가 모든 손실을 지적하고 미국이 소유롭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푸틴이 더 가혹한 전쟁 노력으로 대응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르고 달래고 이래가면서 알래스카까지 불러들여서 뭐 얘기했는데 둘의 독대라니까 뭔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미국이 그 유럽과 같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의 말할 그 뒷면에 느끼는 바는 푸틴 너를 살려줄게. 네가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시진핑이가 문제거든.
요 얘기가 이제 속내 아니냐. 요 사진은 전번에도 게재했지만은 손가락 가슴에다가 손가락질 하는 그런 트럼프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틴 아저씨는 쳐다보면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통역사인 것 같죠? 네, 이게 어디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진이 찍혔었죠.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후 좌절했지만 푸틴은 주저했습니다. 아메르 마다니와 다샤 리트비노바가 AP통신에서 2025년 8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고위 관리들에 의해 먼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만나는 것은 실무자끼리 구체적인 얘기가 된 다음에 푸틴 그 황제를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코미디언 출신 같은 젤렌스키 같은 애가 어떻게 직접 만나겠느냐, 이런 얘기로 들려요. 푸틴은 금요일에 194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지 역할을 해온 모스크바 동쪽에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370km 떨어진 폐쇄된 도시 샤로프를 방문했다. 뭔가 원자 폭탄을 수틀리면은 사용하겠다는 계속 암시를 주고 있죠.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회의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의 자체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젤렌스키는 말하고 있고, 카자 칼라스라고 유럽의 외교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냥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칼라스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해를 멈춰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푸틴은 살해를 멈추지 않고 살해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라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 군사 특수에 그늘지고 인플레 장기와 모스크바 시민 아직도 계산된다고 상상하니 해서 요미우리 신문이 8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러 통계국이 발표했는데 금년 2분기의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로 1.1% 증가했지만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길어지는 인플레이션에 시민의 마음을 졸이고 소비는 감소 경향에 있어 기업에서는 생산을 억제하고 있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또 7월의 인플레이션은 전년비로 8.8% 엄청 뛰고 있는 거죠. 물론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떨어지만 그전에는 더 뛰었다는 얘기죠. 특히 식료품은 전년 대비 10 내지 8% 증가로 시민의 생활을 직격하고 있다. 노동 상황이 악화되는 도미노 상태라고 신문은 또 지적한다. 그 다음에 침략을 계속하는 군이나 국방 관련 기업체의 채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일선 부족에 고민하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은 더 핍박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승리로 끝내야 푸틴의 정치 생명도 연장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전쟁이 3년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이거 3년 반이 넘어가는데 4년을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 유럽이 참여한 평화 휴전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좀 곤란해질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뭐 나쁠 게 없어요. 계속 그 군수물자 팔아먹으면 되니까 나쁠 건 없는데 그러네요. 주미 한국 대사관 이 대통령 반미주의자 미 컬럼 반박. 문경근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8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고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누가 했느냐? 고든창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대사관 김학조 공보관이 이게 그 더 힐의 그 기고한 내용인데 이대 저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영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음, 그 이재명이가 그 저기 반미주의자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직선적으로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강렬한 반미주의자며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이바지했다고 비난했다고 고든창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인도적으로 구금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가 하루 빨리 가니까 실질 회담은 우리 지금이 8월 25일이니까 매일 열릴 거로 보이죠.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또 미군 주둔비 분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은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이 대통령은 지금 회담 전이지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뭐 내일쯤 내일 방송에 좀 편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25일자가 편집이 돼서요. 회담 결과를 그냥 보면 되겠죠. 네. 어떻게 나올지 1조 8조 한국형 그라울러 수막전 개망 카이 한화대 대한항공 LIG 대결이 된다. 이 내용은 대한항공 그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스루포트에게로 분석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건설 현장소 연달아 추락사고 2명 사망. 차지연 MBN 기자가 8월 2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송도동 단독주택 공사장소 중국인 2층소 추락. 주안동 오피스텔 공사장소도 미장하던 60대 남성 추락. 2명이 죽었다는데 그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장에서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자, 우리나라는 70대가 되면은 그 저기 노가다 판에도 잘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국 국적 중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새벽 시장 이런 데서 노가다를 하는데 인건비 싸게 부르니까 싼 마이 쓰다 보니까 제대로 건설 안전교육도 못 받을 이런 친구들을 싼 마이로 쓰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은 사망했고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도 오피스텔 공사장 7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세대 남성이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야. 날씨도 더운데 그 이럴 때는 그 좀 쉬어가면서 좀 하고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야 될 텐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뭐 다방면에 뭐 마약도 수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저쩌고 일반 그 형사 사건 뭐 이런 것도 하고 엄청 바쁜데 또 자치경찰이라고 또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중앙에서 하는 뭐가 수사권이 있어야지.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도 배운 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인 일이 있는데 대기업만 지금 족칠 일이 아닙니다. 1대 30대 300이란 통계 법칙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이 300건은 경미한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고 300건의
경미한 징조가 나타나면은 30건의 안전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30건 중에 한 사건은 사망사고로 분명히 일어난다는, 그게 누구의 법칙인지 그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안전교육 받을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관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인데, 고용노동부와 건설교통부 책임이, 너희들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대기업만 조질 게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서민들의 이 주택 건설 현장 이런 데까지 인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책상머리에서 허구한 날 일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상징적인 사진이지만은 대기업 조지인다는 뉴스,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나온 이후로 일반 건축 현장에서 죽었다 하는 게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은 안전사고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과 이런 개인 건설 그런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대기업보다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대기업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 사망 뭐 이런 거를 크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데는 뭐 집 건축주가 보상하다가 그냥 집 못 짓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조공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일할 거리가 없나? 70대 노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건설 노가다 이런 데 들어와가. 저건 건설 새벽 시장도 중국인들한테 다 장악이 됐다고 그러고, 더더욱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안 받은 친구들이, 농민공 출신 이런 애들이 일하는 거 아니냐. 그거 무작정 그래서 돼갔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사고 난다고 무조건 무슨 통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안전사고라는 게 종합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고요? 그러면 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제야 보도 내보내는 중부지방 폭우 관련 뉴스. 제가 일본 그 구마모토 중부지방의 그 폭우 뉴스를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했는데, 발생할 때마다 일본은 그 자세하게 나름대로 그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집중호우 왔을 때 뭐 서울 시내 일부 중랑청 그 침수되고 이런 것뿐이 안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농막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그 좀 이렇게 된 그 사진을 이제야 지금 보게 됩니다. 400mm 괴물폭우 휩쓴 경기도 복구비 3,038억 원 투입된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데, 뭐 공공시설 복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사설 시설 복구에 193억 하고, 또 전파주택에 6천만 원 가지고 전파주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돈으로 다 해결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아직도 복구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돈은 투입했는데 일할 사람이 결국은 아까 그 사망한 중국인 같은 70대 노인들이 와서 일을 한다면은 안전사고 또 일어나겠지. 이게 뭐 물이 밀려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난장판이 된 이 축사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규모의 그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홍이에요, 분홍.
평화의 대통령 트럼프 힘을 바탕으로 한 전제 조건은 제가 붙였고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일요일 방송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재밌게 형성한다는 거로서 재미있게 다시 보게 되는데 지금 평화를 계속하는 것을 어디서 읽어보면은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귀를 스치는 그 암살에 살아났는데 그때 이후로 신앙적이 됐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푸틴 아저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저보다 그렇다고 많이 많은 건 아니고 이게 할배인데 78년생하고 만나기 싫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만나야 뭔가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역사 문제 꺼질 듯 불안한 한일 정상 기자회견 연기. 다카하시 고오스케가 시사통신에서 8월 24일 7시에 보도를 했는데 일단 악수하고 뭐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냥 공동 발표로 끝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 문제 질문이 나오면 위험하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배경을 이렇게 말해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살얼음판에 깔려 있음을 보여줬다고 일본은 지금 이재명이를 못 믿어 하는 눈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겠죠. 뉴스워드 만주국이라는 게 눈에 팍 띄었습니다. 시사통신이 8월 24일 일요일 날 보도를 했는데 용어 해설가어요 뉴스워드라고. 만주국 일본 관동군 주도로 1932년에 건국됐다. 현재 중국 동북지방을 영토로 삼았다. 동북 삼성이죠. 흑룡강성, 그 다음에 요령성, 그 다음에 어디죠? 뭐 있어요. 세 군데. 수도는 신경, 현재 지린성 창춘. 신의 혁명으로 청조 제2에서 쫓겨난 박의가 집정을 맡아 34년 황제에 즉위했다. 허수아비 황제를 들여다 놓은 거죠. 대본영에서 관동군이. 일본의 패전과 소련군 침공으로 받고 45년 소멸, 한 11년간 황제를 했었죠. 마지막 황제 부위에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가짜 만주국으로 불린다. 왜 하필 지금 만주국이란 뉴스워드를 시사통신은 뽑았을까? 만주국의 경제발전은 만철, 만주 철도 뭐 그런 회사가 있었대요. 이 주도했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듯이 만주국은 조선인들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신분 상승의 약속의 땅이었다. 일본 대본영의 향수를 그리는 것이냐? 그 더 이상은 안 된다. 대신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좀 속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회담하고 가고 그러고 있는데 뉴스워드를 이런 걸 뽑았는지 제가 그래서 만주하고는 그 선친이 살았던 연고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데기 때문에 하얼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만주 제국의 전적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일본말을 잘 모르지만 한자가 많으니까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만주의 경제를 주도했던 것은 만철이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만철도 사실은 국영철도 회사고 관동군이 주도해가지고 만주 경제 발전을 자기네들을 일본을 위해서 물론 한 거죠. 그런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기 상당한 사진 위주의 자료들이 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주제국 그 청사였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헨리들이라고 헨리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해서 요거는 상식 시사용어 상식으로
참 배워볼 만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쭉 그 설명들을 했는데 전 세계 헬리라고 본다면 과도한 부담 플러스 부자로 가는 길이 끊긴 MZ세대의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층이긴 한데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내 월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내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분노한다 이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전세 끼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갚아나가고 또 집값이 뛰니까 차액으로 갚아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그때도 물론 힘들었지만은 월급도 작았으니까 그때도 물론 쉬운 건 아니었지만은 지금보다 집값은 쌌기 때문에 저도 달랑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네. 조금 딴 것도 그 우리 어부인께서 계시고 있지만은 제가 또 힘을 써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뭔가 생계형 월세는 좀 나와야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끙끙거리면서 좀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노인 세대가 저만 하더라도 그래도 실패한 세대는 아니 사람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는 해주는데 그래도 노인네들도 삶이 팍팍하다 이게 쓸 돈 제대로 뭐 지금 쓸 돈도 없죠. 지금 뭐 그 무슨 뭐 여자들한테 눈길이나 가겠습니까? 아니 눈길은 가죠. 근데 능력이 안 되죠. 뭐 이런 등등 그런데 그 지금 봐서는 보수는 부자들을 대변하는데 이런 헨리들을 누가 정치권에서 관심을 써주는 게 없는 거다 이게요. 한국의 헨리들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복지국가 지향될수록 왜 삶은 왜 더 힘들어지냐? 15억씩 가진 노인 소득은 국민연금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주택연금을 가지고 사십시오라는 내용이라고 하지만은 특히 집 없는 30대, 40대들의 주된 고민이고 근로소득으로는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절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게 40대에 해당하거든요. 아직 장가를 안 갔죠. 고민입니다. 한 놈은 갔는데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정 지출은 누가 그럽니까 감당할 거냐. 유럽의 복지국가로 해서 소득세율이 꽤 높죠. 월급의 반 이상을 그 세금으로 뜯긴다니까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고 소득 불평등은 감소하는 중 프랑스의 니콜라들이 겪는 고민과 비슷한 한국의 켈리들이다. 이들을 대변해 줄 곳은 없다. 저속도 힘들고 심지어 고소득도 힘들다는 결론인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 차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그게 이제 월세 사는 게 노말이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너무 뛰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게 죽을 때 자기 집이 되면은 그건 뭔 소용이냐 이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할부로 갚아나가고 그것도 집값이 계속 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폭 나오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고 빚이 없어야 살 수 있는데 저건 생각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기 집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집 마련해서 장가 갔다는 그 연락이 오는 청첩이 올 때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요즘 안 다닙니다. 그래 네 아들 잘났어.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 안 갑니다. 내 자식도 못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간다 그래도 뭐 초청장 뭐 청첩장 보낼 그런 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이 먹어서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아. 이게 이제 현실이 돼가는 거 아니냐. 일반 서민은 그렇게 무슨 대형 무슨 이벤트 결혼식을 열리고 억 원대를 써가면서 결혼하겠습니까? 챗 GPT-5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고요. 성인 포르노 같은 거로 공격을 했습니다. 알트머니 이 모스크한테 너 돈만 알고 그렇게 하느냐?
일본 애니 이런 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고, 자기네들은 에, 신사답게 한다 이런 얘기죠. 기후 변화 해결책은 SMR. 뭐 백신 가지고 들어온 줄 알았더니 결론은 SMR 파트너를 좀 하자는 게 빌 게이츠가 방문한. 얘는 나보다 어린데 좀 팍상, 서양 애들은 팍상 좀 늙어 보이죠. 나이는 비슷합니다만은 저보다는 어려요. 그래서 요즘 조방원이 뜨는데,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하자면 이 시조선에 이방원이 돌아왔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파운드들이 선언, 설계도만 가지고 와라, 다 만들어주겠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약진을 바람하지 않고 관련 업체도 약진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리백이라고 친환경에서 그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해결책은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 안전한 소형 원전이 대세로 굳어질 것으로 미래는 예측이 됩니다. 중국 높이 130m 철교 와르르 세계 최장 아치교 밀어붙이다 완공지점 붕괴. 황하상류 뉴스 1TV에서 무너지는 장면과 그걸 캡처했고, 무너진 다음에 화면을 또 캡처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철도도 여기로 지나가는 건데, 저 뒤에서부터 와자, 아니 여기서부터 와자장에서 이건 끝나는 부분에 강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중국은 안전 이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그 평가 지표가 빨리 만들라. 그 다음에 예산도 빨리 그 적절한 예산으로, 안전에 관계없이. 안전사고 뉴스는 중국 뉴스에서 안 나오는데 수없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그 인구가 많으니까 한두 사람 죽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벌거적거리지 않을 겁니다. 뭐 그 당연한 거로 알고 걔네들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국이 붕괴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의적 권력은 정당한 권력이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어, 근데 자의적 권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한 권력이라면 사법부가 왜 콩나라 판나라 타냐. JD 벤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일단은 여기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그래서 판사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왜 또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해줘 가지고 그 권위가 인정되는데, 니들은 머리 좋다고 시험 쳐가지고 임명된 애들이 무슨 어떻게 국회의원, 국회와 정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느냐라고 JD 벤스가 공격하는 거죠. 어쨌든 민주주의는 상권분립인데, 이게 자정장치가 돌아가려면은 상대적 크기가, 전번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만 유사해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가 우리나라는 너무 커져가지고, 또 행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야당, 아니 민주당 대통령 들어왔으니까 행정과 입법을 다 장악했죠. 그럼 사법부를 누를 거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선관위도 자정장치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정선거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밝혀진 게 없으니까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